오늘만 사는 기자 장기입니다. 네, 2부 노변 장기 시작하겠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려요. 네,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이동영 작가가 좀 휴식이 필요해가지고. 목소리가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듭니다, 벌써. 예, 엄마 땀이 나네요. 네네. 제가 이렇게 악정고투하고 있는 동안에, 9992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힘이 빠지는 문자군요, 이게. 뭐라 네. 그러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같기도 하고. 어이고. 네, 목소리가 좀 비슷한가 봅니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가 아니고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이제 스페셜 DJ로 하루 담당하고 있고요. 어제하고 그저께도 스페셜 DJ 두 분 오셨잖아요. 두 분은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약간 좀 특집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동영 작가 하던 그런 그 구성과 그냥 똑같이 하다 보니까 비교가 확확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좀 겁이 좀 납니다. 네. 노변 장기. 오늘 주제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입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이었죠. 김태우 전 수사관.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변님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찰 그리고 감찰 이 경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감찰하고 사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 나느냐를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운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찰은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네네. 사찰은 조금 그 사익적인 혹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 자체가 네네. 감찰이냐 사찰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수집을 했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그 언론에서 어디까지가 감찰이고 어디까지가 사찰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대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요? 예,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하고 나아가서 공적, 사적, 직업적 불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것, 강제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자들 사이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했다 그래요. 어떤 판례입니까? 그러니까 1996년에 바로 그 보안사가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했다고 폭로된 사건이 있었죠. 윤석영 유명 그렇죠, 사건.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네. 재판을 받았는데 네. 98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네. 불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을 해서 네. 개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 그래서 뭐 사생활이라든지 집회 결사에 관한 내용 등 이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따르자면은 이번에 김태호 수사관이 주장한 내용은 일단 그 사찰의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라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떤 측면에서요? 이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그 문건들을 다 작성한 사람이 다 김태우 수사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도 네.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네. 김태우 수사관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뭐 감찰이냐 사찰이냐를 밝히기 전에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서 뭐 사찰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앞뒤가 안 맞는 네네. 선후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인 쟁점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문제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분들은
단순 사찰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인이 뭐예요? 어디까지가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감찰의 대상으로 규정 짓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민간인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그 감찰 대상으로 규정된 사람이 이제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든가 네네. 또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는 뭐 예컨대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가상화폐가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것은 이제 옳지 않은 뭐 것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를 올 초인가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혹은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라면 뭐 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감찰 대상 내지는 뭐 그때 대상으로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예컨대 김영주 전 의원 또 어떤 은행의 뭐 지점 뭐 아들 뭐 이런 총재 아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네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뒤를 살펴보고 확인한 것은 그러면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개인적인 생각이 네네. 어떻게? 예컨대 가상화폐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 중에 이제 그 화폐 폭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안 좋은 불운한 사고도 많았고. 네네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렇게 너무 과열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그것은 뭐 사기나 투자, 유사수신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되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정부 혹은 정권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민간인 사찰하고 동격으로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대상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네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그 네. 당시에 이제 김태호 수사관이 보고했다는 그 내용들이 네. 그 무렵에 소위 말하는 지라시로 네네. 돌던 정보지,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 정보지. 네. 많이 뭐 전 총리 아들이 뭐 뭘 하고 있다든지 뭐 전현직 뭐 그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뭘 했다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사설 정보지들 통해서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네. 보고라고 한 것인데 글쎄 그거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네요. 청와대 공직 그 감찰반, 이제 예전 명칭이 특별감찰반이죠. 이제 반장으로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뭐 김태호 전 수사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슈도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갑질 3종 이런 주제를 뽑아봤는데. 또 새로운 갑질 기사가 나왔어요. 바로 송명민 마커그룹 대표입니다. 수년 동안 3년 가까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 기자님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마커그룹의 직원이던 양모 씨가 송 대표를 상습 폭행과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경찰로 일단 사건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는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의 매일 주먹이나 몽둥이 등으로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청부살인을 통해서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그래봤자 1억도 안 된다라는 폭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신분증, 휴대전화, 여권, 인감도장을 빼앗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밖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망을 못 가도록 여러 가지 감시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 자료로는 녹취 파일하고요. 녹취 영상, 관련 폭행 영상 등이 현재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네. 이 송명민 대표가 네. 나름 유명하잖아요. 이 업계에서는. 그렇죠. 뭐 잊힐 권리, 네. 뭐 쉬운 말로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잊혀질 권리. 그렇습니다. 로 유명한데 또 과거에 또 정치권과도 약간은 또 연결이 있어 보이고요. 어떤 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일을 했었었고 그 네. 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현재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KT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펼쳐내서 사실은 상당히 유명해졌고. 책을 썼군요. 처음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특허가 있어요.
특허요? 예, 어떤 특허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그런 관련 뭐 컨텐츠에 대해서 예. 소멸시효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걱정하고 이제 우려하는 게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정보가 떠돌아다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모르죠. 정보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미지가 형성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거를 잊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런 특허를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었었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그래서 현재 지금 모 대학의 겸임 교수로도 사실 근무를 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놀라웠고 네. 특히 이 직원은 2013년도에 공익근무원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2014년도에 그 회사에 정식 취직을 했고요. 2016년도부터 3년간 지금 현재까지 그런 그 폭행으로 네. 인한 희생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 사람이 혹시 그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혹시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건 아니냐 네.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명빈 회장이 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최수봉 교수 네, 당뇨병 치료에 권위자를 알리진 최수봉 교수 역시 직원들에게 목봉 체조시키고 얼차려주고 욕설했다.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 이거는 지난 26일 있죠. JTBC에서 최수봉 갑질 영상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가 지난 2015년에 직원들에게 목봉 체조를 시키는 영상인데요. 회의 시간이었고 참가자는 약 1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런 제보가 접수됐는데요.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은 회의가 항상 그런 식이었다. 심지어 후라이팬으로 직원들을 때리기도 했다. 후라이팬으로요? 예. 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아픈데. 네. 그다음에 영화 벤허를 보고 난 다음에 로마 집정관 네. 흉내를 내면서 직원들에게 노적기 신용을 강요했다. 야, 이런 주걱으로, 주장도 있습니다. 주걱으로요? 주면서 예. 너무 저라고? 그 외에 이제 소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정신병자라고 비하하거나 이 소아 당뇨병 환자 중에서 소아 당뇨 중에 1형이 때문에 당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1형 당뇨 환자가 있는데 네네. 1형 당뇨 환자는 몇 명 안 된다. 세월호에 다 태울 수 있다. 예? 세월호에 다 태워가지고 폭침시켜버리면은 문제 깔끔히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이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야기네요. 어허.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사실은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네. 전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아하고 보통 그 청년들이 일형 당뇨병을 많이 걸린대요. 예. 근데 그들이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소아줄 중에서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5천 명.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그렇게 당뇨병으로 고생하니까 이제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안 되니까 사실 네네. 정말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고 이럴 텐데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막 정신병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폭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마지막 갑질 3종 마지막은 또 화장실 얘기예요. 화장실 얘기인데 이게 뭐 백화점 우리 면세점 변기 아니었습니까 예전 예, 이름이. 그렇네요. 네. 예전이죠. 네. 백화점 면세점 직원들에게 고객용 화장실 쓰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죠. 2달 전에 고용노동부가 개선 권고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게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 기자님이 짧게 언급 한번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백화점 취재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 그래요? 예, 직원용 화장실을 쓰라고 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네.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객들로부터. 무슨 항의요? 그 고객 화장실을 직원이 사용하면은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항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왜 이렇게 기분 나쁘다, 예,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근데 글쎄 그 왜 그런 항의를 하는지도 솔직히 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 이제 그 직원들 중에는 자기 고객 화장실이 요즘에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죠. 뭐 비대 같은 경우도 있어서 들어가면은 네. 안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대. 거기 이제 이제 다른 데 숨어 있으면은 네네. 이제 들키는데 네. 거기 숨어 있으면은 쉴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은 뭐 고객들이 항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숨어서 쉬고 있을까봐 쉽게 말해서 이제 시쳇말로 농땡이를 네. 부릴까봐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정말 항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면세점 측에서 고객의 항의를 이제 핑계 삼는 핑계해서 거지. 이렇게 한 건지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백화점 짧게. 예. 백화점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직 여성 노동자들은 타 직종보다 방광염 치료를 3.2배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조사 혹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이거에 영향이 네, 그게 이거랑 원인일 수 같다는 있겠네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직원 화장실을 자기네들끼리 다 돌려서 네네. 쓰다 보니까 네.
물론 화장실 갈 시간도 별로 없지만 매우 열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참 안타까운 일. 갑질 3종 세트 알아봤고 오늘이 2018년 노변장기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내년에 또 이제 이동영 작가와. 내년에도 합니까 우리? 네? 이동영 작가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혼자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2018년을 뒤흔든 충격 사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두 분께서 각각 하나씩 꼽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참 이거 사건 하나하나만 해도 뭐 1시간 내내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형 사건들인데 먼저 노 변호사님은 어떤 사건 갖고 오셨어요?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사실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져오셨고. 들었습니다. 예. 장영진 기자님은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수역 네. 폭행 사건을 전 꼽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먼저 지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현재 네네. 진행 상황만 짧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우선 지금 현재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났고 네. 대법원에 이제 계류 중인데요.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주범이었던 김양에게 네네.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20년. 왜냐면 이제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박양이라고 있어요. 방조한 혐의로 얘기된.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13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방조 혐의가 이제 주범이 아니라 방주범이다 그래가지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8살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네. 유인해서 목을 조려 살해한 이 사건이었죠. 네. 이게 재판 결과에 또 감형이 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소년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렇죠. 또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피해자 유족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고려도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한데요. 장 기자님께서 골라온 이수영 폭행 사건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수역 폭행 사건이 이제 이 양쪽 쌍방 폭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그간 보기 어려웠던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만 남녀 간 폭행 사건은 많은데 특히 네네.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많은데 네. 남녀가 집단 폭행, 쉽게 말해서 패싸움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패싸움? 예, 패싸움을 했는데 예.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네네.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네. 여성이 먼저 시비를 건다든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경우도 보면은 네. 정말 드문 사건이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좀 그동안 많이 좀 변한 게 있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사회가 네. 변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왜 여자 남자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이 많이 때려요. 네, 그런 사건 손찌검 많이 합니다. 상당히 있죠. 예. 일단 경찰은 지금 쌍방 폭행으로 보고 있으니까 수사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변장기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